노력과 실력이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운의 흐름에 올라타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고 나쁜 운을 차단하는 한 끗 차이, 그게 무엇일까 저는 늘 궁금했었습니다. 우리가 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운에게 선택받는 것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좋은 운을 끌어오고 나쁜 운을 미리 차단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와 생각,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나 행동, 태도 등이 운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운과 운의 흐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운에게 선택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7가지 정도로 추려보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 지은이 사쿠라이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 편행곳 빌리 버튼. 복잡하게 승부하면 패배한다. 게임이나 도박에서 처음 참가한 사람이 크게 이기거나 거금을 딸 때가 있다. 이른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다. 초심자의 행운은 마땅히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행운은 마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마작의 수는 어려운 것에서부터 쉬운 것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하지만 초심자는 무엇이 어려운 수이고 쉬운 수인지 알지 못한다. 어렵고 복잡한 수가 선택지 안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순한 수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단순한 수가 결과적으로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승부의 세계에는 복잡하면 패배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어째서 심플한 것이 좋을까? 심플한 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행운을 부르는 심플함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승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선택지가 많아진다. 그만큼 망설일 가능성도 높아져 결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매사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사람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복잡하기 그지없다. 과학 문명의 진화란 복잡화하는 과정 그 자체이고 그 최첨단이 현대이다. 그런 이유로 복잡화하거나 추상화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복잡하게 사고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곤 한다. 잡기회 도장생들에게 내가 단순화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시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복잡하게 조작하기도 한다. 머리로 생각한 사소한 테크닉을 덧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얄팍한 테크닉은 쉽게 간파당하기 때문에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실마리를 상대에게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심플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승부를 단순하게 겨룰 수 있으면 이길 확률도 당연히 높아진다. 내가 단순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단순한 것일수록 사실 어렵지 않은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 일리는 있지만 생각하기 나름이다. 단순한 것은 단순하다. 말 그대로이다. 굳이 영악하게 비틀고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은 어딘가 비합리적이고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은 결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운이 따르는 것은 운이 따를 만한 필연적인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치가 누구에게나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닐 뿐이다. 나는 운이란 사람이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의 사소한 차이에 따라 운은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 좋을 것이다. 순조로울 때 오만한 태도로 일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손익만 생각해서 주변 사람에게 배려가 부족하진 않았는가? 늘 안전만 생각하며 리스크를 짊어지는데 망설인 건 아닌가? 대개 이런 사람은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현실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단순히 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과오를 정면으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운을 탓하는 것이다. 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업무상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결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보이지 않을 테고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태만이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일이나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마치 기적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렇지 않다. 이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면 운의 묘한 환상을 가져서 현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운의 양은 무한하다. 일상이란 되게 평범한 법이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운을 미리 당겨 쓴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옛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말을 종종 했다. 내 어머니도 나한테 주어진 운을 당겨 쓰는 게 아닐까. 평생의 운을 다 써버린 것 같아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큰 행운을 얻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벌을 받는다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말에서 사람이 가진 운의 양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이 비쳐 보이기 때문이다. 벌을 받는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대신 나쁜 일도 일어난다는 인생의 교훈이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으며 반대로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 여기에는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운의 양은 모두 동등하고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유한한 에너지 자원과 다르다. 운의 양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따라서 운이 따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뿐이다. 운의 선택을 받을 만한 적합한 생각이나 행동을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큰 행운이 따르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시 큰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다. 살아가는 동안의 운은 무한히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그것은 다이아몬드 광맥을 파듯이 운의 광맥을 열심히 파면 계속해서 운이 따르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운은 무한할지도 모르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한 선택을 축적해 나가며 그에 걸맞은 수고나 노력도 동반해야 하는 법이다. 다만 옛사람들의 교훈처럼 좋은 일만 계속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사람의 마음은 내버려 두면 편한 쪽으로 자꾸만 흐른다. 큰 운을 얻으면 그에 의존하여 사고방식이 안일해져서 행동이 게을러지기도 한다. 그러면 좋은 일은 운이 나쁜 쪽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벌을 받는다는 사고방식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경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귀담아 들을 만하다. 늘 운이 좋은 사람이 지속하는 것들. 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운의 양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자랑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줄곧 좋은 운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느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17년 전 나를 포함해서 3명이 제로에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직원 3천여 명의 연간 매출 2천억엔을 넘어섰다. 그 과정에서 일본 증시 사상 최연소인 26의 나이에 회사를 상장시켰을 때에도 매출이 5억엔, 10억엔, 100억엔을 넘었을 때도 늘 여기가 내 운의 정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출발점을 돌아보면 정말로 제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엔 1000억엔, 2000억엔을 넘어 회사에서 점점 훌륭한 동료들이 모였고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또한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가정에도 충실했으며 마침내 마작 최강위 타이틀까지 획득했다. 이런 나를 두고 남들이 그저 운 좋은 녀석이라고 여긴다면 달리 어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행으로 얻어걸린 럭키펀치와 같은 운뿐이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합리적인 선택과 노력을 지속하며 계단을 오르듯이 한 발 한 발 전진해왔다. 그런데도 나를 두고 운이 좋은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출발점에서 서 있는 A와 B가 있다고 하자. A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노력도 거듭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 한편 B는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바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계속 같은 레벨에 머물러 있다. 처음 두 사람의 격차는 아주 약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성공이란 티끌 모아 태산이란 속담처럼 제곱으로 작용하는 법이다. 처음에는 작은 승부가 벌어지는 무대만 제공되지만 승자에게는 보다 큰 승부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연이어 준비된다. 거기서 매번 타당한 선택과 노력을 계속한 A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굉장한 곳에 가 있다. 여전히 출발점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B의 입장에서는 A가 어떻게 해서 그곳에 도달했는지 짐작할 수 없어서 굉장히 운이 좋은 것뿐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B는 터무니없이 커져버린 격차를 만회하고자 큰 성공을 노린다. 한 방에 역전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대개 자멸로 끝나기 십상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운의 양이 정해져 있을까? 이것은 흥미로운 물음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다거나 많이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이 인생 후반에 운기가 상승하여 행복한 말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 인생의 수지타산은 더하고 빼면 결국 모두 제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게 마치 신의 절묘한 배분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런 공식은 실제로 없다고 본다. 그때 잃은 듯 보이는 것을 나중에 되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결국 본인에게 달렸지만 사실상 공식대로는 아닐 것이다.
합리적인 선택과 성실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 오는 복리처럼 쌓인다. 결국 그것을 얼마나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가 운의 총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잔물을 얕보면 운에서 멀어진다. 예전에 나름 큰 기업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지인이 그 정도 지위에 있어도 업무의 70% 정도가 잔무라는 말을 푸념처럼 한 적이 있다. 내가 그것 또한 훌륭한 일이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상대는 놀란 얼굴을 했다. 애초에 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수많은 잔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잔무를 정의하기에는 모호한 면이 있지만 잔무라고 느끼는 대상은 그 사람이 메인으로 하려는 일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자신이 맡은 일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에 앞서 자질구레한 준비나 인사와 관련된 일 등 마치 무대 뒤에 단조롭고 매력 없는 일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들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당연히 잔무는 정성을 다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잔무라고 해서 잡스럽게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잔무란 일의 기초이며 현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에서 잔무를 빼면 일은 성립되지 않는다. 운에서도 틀림없이 멀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종이 한 장 복사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잔무라고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과물에서 질적인 차이가 난다. 용지에 깔끔하고 균형 있게 복사가 되었는지, 잉크의 농도가 지나치게 옅지 않고 적당한지 등 정성스럽게 챙기는 사람과 가능한 한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 사무적으로 하는 수발주 전화나 메일 업무도 그것을 잔무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사람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임하는 사람 사이에는 결과가 큰 차이가 생긴다. 정성스럽게 제대로 하는 사람은 상대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양호한 거래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도 있다. 수발주 내용을 틀려서 문제가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혼다사의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는 철저한 현장주의자로 공장을 자주 시찰했다고 한다. 그가 기름투성이 손을 한 공장 직원과 악수를 하려고 다가갔을 때 직원이 자신의 손 때문에 죄송스러워하자 기름 냄새가 나는 손이 좋다며 개의치 않고 악수를 하여 그 직원이 감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수한 경영자는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무실에서 머리만 쓰는 사람은 현장 업무를 잔무라고 여기기 쉽지만 그것은 명백한 오산이다. 잔무는 기초이며 현장이다. 따라서 잔무를 소홀히 대하는 것은 기본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다. 대충 하는 습관이 생기면 운이 달아난다. 남들이 볼 때 나는 직원이 3,000명 이상 되는 회사의 대표이므로 잔무는 누군가에게 맡기고 거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잔무라고 할 수 있는 일에 매일 나름대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날 때는 잡담부터 업무 영역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다. 사원의 이름도 신입사원이 100명 들어오면 단어장처럼 앞에는 사진을 붙이고 뒤에는 이름이나 특징을 써넣어서 열심히 외웠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 사내 회식이 있는데 평소에 만나지 못하는 사원과 식사를 할 때 이름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태도나 사생활까지 자세히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그들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계정도 자주 방문하여 마음에 들 때는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쓰기도 한다. 뭐가 됐든 댓글을 달아서 상대가 나를 친근하게 여겨주면
그 사원의 의욕이 높아져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그리고 사내와 사회를 불문하고 구두로한 약속이라도 주고받은 것은 그 자리에서 메모하여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다. 다음번에 식사라도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승낙하면 잊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일을 부탁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신뢰로 이어지는지 몸소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대에는 모든 업무가 새롭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앞뒤 재지 않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점차 익숙해지면 요령이 생겨서 잡무를 비롯해 모든 일을 소홀히 하려는 사람이 있다. 연령으로 말하자면 30대 정도부터일까. 본인은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간이 남고 수고를 덜 수 있어서 이득을 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경험상 그런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일을 소홀히 하여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없더라도 일에 대한 자세의 성실함과 진지함이 결여되기 시작하면 그 느낌은 어떻게든 주변에 전해지는 법이다. 반면 어떠한 때에도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사소한 잡무에 대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신뢰받는다. 잡무라도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태도를 보고 다른 일도 시켜볼까? 또는 저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다니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잡무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르는 이유가 된다. 반대로 잡무를 남에게 맡기는 사람이라면 그 태도를 보고 이건 작은 일이니 맡기기 힘들겠군, 마무리를 대충 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운을 놓치게 한다. 경영자 중에도 자신의 일은 전략을 짜는 것이니 실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사람이 있다. 내가 보기에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듯하다. 요령이 생겨서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은 신입 시절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를 떠올리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 다시 해보아야 한다. 이래서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성을 들이지 않고 소홀히 하는 습관이 물든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노력은 승률을 올리지만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일이나 경영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이 만약 노력만의 결과라면 단순히 생각해 가장 노력한 사람이 가장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력은 성공으로 가는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 노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문제이며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자신 이외에 누구도 모른다. 주변에서는 결과로밖에 평가할 방법이 없는데 이만큼 노력했으니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관점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사업을 시작했을 무렵 나는 한 주에 110시간을 일했다.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12시간씩 일을 했다. 한마디로 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무렵에는 해외여행을 자주 가거나 연애를 즐기는 친구들을 봐도 부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노력하는 방법으로서는 상당했지만 그럼에도 이만큼 노력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한 선배는 무조건 오래 일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타이르기도 했다. 내가 그렇게 야근하며 장시간 일했던 것은 눈앞의 성과를 원해서가 아니라 앞뒤 재지 않고 일함으로써 우리 팀을 선순환으로 이끌어 이길 확률을 0.1%라도 올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잡지사 인터뷰 중에 기자가 앞으로 불안한 점은 없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다. 나는 이 정도 해서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일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답했다.
확실히 불안을 느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은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것이 비즈니스이며 경영이며 일이다. 성공의 보장도 없는데 모두 인생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한다. 설령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노력한다고 해도 일이 잘 풀린다는 보장은 없다. 그럼에도 노력은 이길 확률을 높여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옳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해도 승률은 올라가지 않는다. 노력하는 방향을 잘 잡으려면 목표로 하는 대상에 어디를 제압하면 될지 알아채는 승부 감각을 미리 길러둬야 한다. 옳은 방향을 잡은 후에는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은 반드시 높아질 것이다. 준비 부족을 운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긴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실전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상되는 다양한 실수를 사전에 모두 떠올려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고 연습도 필사적으로 해왔어요. 그럼에도 실패했다면 이건 운명의 장난인가요? 그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운과 불운의 세계가 있으며 운에 버림받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거듭하더라도 소용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듯하다. 준비는 분명 무척이나 중요하다. 마땅한 준비를 제대로 하면 대부분의 일은 원활하게 풀린다. 나는 주관하고 있는 마작 도장에서 도장생에게 준비, 실행,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원활하게 실행될 리가 없고 원활하게 실행이 되더라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준비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법이다. 준비와 실행과 마무리는 한 세트이며 그 순환을 제대로 해내면 다음번 순환으로 깔끔하게 이어진다. 그 선순환을 생각하며 제대로 준비하고 실행하고 마무리하면 저절로 운이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제 나름대로 준비를 완벽하게 했음에도 실전에서 실패한 그 사람은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완벽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했을까? 먼저 혹시라도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지도 모를 사소한 누락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비즈니스에서도 스포츠에서도 실전에서는 상대가 얽혀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시각에서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시각에서 상대적인 시점으로 전체를 봐야만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다. 또는 준비를 빠짐없이 했더라도 실행하는 타이밍이 전체의 흐름에서 보았을 때 나빴을 수도 있다. 혹은 예상외로 환경이나 조건이 좋지 않아서 악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처럼 만반의 준비를 했어도 실행했을 때 나쁜 요소가 잠재해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준비라는 것은 그런 것도 모두 예상한 후에 행해져야 한다. 준비를 이렇게나 꼼꼼하게 했는데 하며 운을 탓하면 그 사람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다.